그 다음에 이제 영사 파트의 기본서로 갑니다. 책을. 일반적 목적의 재무제표가 뭘까? 일반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지. 다 같은 소리. 재무제표란 일반적인 재무제표 목적과 제공 방법은 뭘까?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고 보고기업에 대한 수탁 책임자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일반 재무보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갖다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목적이지, 목적.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의 과정, 이 과정 이건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재무 보고할 때는 올해만 보고하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계속 기업은 존재한다. 기업은 계속 가야 돼요. 사람은 언제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의 제한이 있지만 기업은 생명의 제한이 없어요.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작성을 하라, 이 말. 그래서 기업이 청산되거나 거래가 그냥 기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런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속 기업이다, 계속 기업. 기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회계 기간을 정하잖아요. 전기는 전기대로 결산하고 단기는 단기 결산, 그 다음에 차기는 차기대로 나름대로 결산하겠지. 그러면 계속되어 간다.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 영구적으로 기업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다 영구적으로 계속 기업이 된다. 이 취지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재무제표의 가장 근본의 기준, 작성 기준은 가정은 뭐냐? 계속 기업이다, 중단 기업이다.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성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05번으로 갑니다. 재무제표의 요소. 그럼 재무제표에 뭘 표시할까? 알잖아. 이미 다 해봤잖아. 첫째, 재무 상태를 나타낼 때는 뭔가? 이 재무 상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무 상태표 안에는 차변에 자산을 적고 대변에 뭐에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 아, 이제 확실히 아는 것도 나오네, 이제. 자산이 뭐냐? 그럼 결산일 현재, 기말 결산 때 현재 자산이라는 것은 과거의 결과로 인하여, 영업 결과로 인하여 현재 존재하는 하나의 권리나 가치 등을 해요.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 불가능하면 자기 재산이 아니지. 자기 재산이 아닌 것이. 통제성, 과거의 결과로 그 기업에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 그럼 과거의 결과로서 얻은 현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현금은 자기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 못하나? 누가 집어가도 놔둬? 아니죠. 또 외상대금, 외상 매출금도 역시 과거의 매출로 인한 현재 존재한 채권이니까 그 채권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면 권리, 자산이라는 것이. 이 부채도 역시 정의를 잘해야 돼요. 부채도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현재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넘겨줘야 하는 현재의 의무다. 지출은 나중에 되더라도 일단은 현재 의무가 있는 것. 그래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자원을 넘겨줘야 되고 과거 사건으로 인하여 의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러한 바로 권리나 가치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나머지 뭐가 나온다? 자산,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나타낼 때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에요. 요소. 그 다음에 경영성과는 뭐를 나타낼까? 이 경영성과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요 기간에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적어 놓는 것이 재무성과예요. 이때 재무성과표는 손익계산서라 할 수 있겠지. 그럼 수익은 왜 발생할까? 전체 상품을 팔아서 바로 그만큼의 바로 플러스 유입이 되거나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빚을 갚음으로 인하여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수익이라고 해요. 그럼 수익이 창출되려면 자산이 들어와서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채 감소에 따라 수익도 될 수 있어요. 부채 감소. 그래서 결국 수익이란 얻은 이익금이다 생각하면 돼요. 수익. 그러나 이 수익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죠. 이 수익이 되지 않는 것은 자본이 늘어나더라도 이익이 있음으로 자본이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회사의 사장이 추가 출자해서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수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빚이 늘어남으로써 자본의 감소, 즉 이익을 깎아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비용이다 이 소리. 비용. 하지만 회사 사장이 자본금을 갖다가 인출해 가는 거 이런 것은 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의 인식 중에서 인식 기준은 뭐냐?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 재무상태에 표시하고 또 수익과 비용의 정의, 수익이나 비용이 됐을 때 이것이 재무성과표의 하나의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이런 건 다 생략해도 돼요. 그 다음에 큰 3번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가격을 어떻게 잡을까의 측정.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가치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가격을 잡을까? 바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첫째, 역사적 원가로 기록하는 게 있어요. 역사적 원가. 밑줄 그으시고 이 역사적 원가는 뭐냐? 자산 등을 취득하거나 또는 자산을 창출할 때, 제품을 제조 등을 할 때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원가예요. 이때 원가는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이 소리는 뭐냐? 내가 물건을 사는데 상품을 들여왔다. 내가 준 가격이 대가가 얼마냐? 1억을 줬다. 근데 여기 바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 운반비나 보험료 등이 들어갔다. 매입 과정에서 이런 거래 원가가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한마디로 뭐냐?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것이. 거래 사실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샀을 때, 그냥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원가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 원가가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 비용 포함한다 이 소리.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물건을 사는데 1억에 샀는데 들어오는 운반비가 뭐 외국도 수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비용이 들어갔다면 재비용을 포함한 것이 거래 원가, 역사적 원가다 이 소리. 이 역사적 원가로 장부에 다 기록을 해놓죠. 역사 원가. 그 역사적 원가는 들여왔을 때 가격에 팔았을 때 가격이 들어왔을 때니까 이것을 유입가치라고 해요. 유입가치. 그 다음에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 역사적 원가가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부채는 거래 원가를 차감한 것이다. 빚은 거래 원가를 차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뭐가 될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사채라는 게 있어요. 사채. 회사에서 사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유입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이 아니라 사채를 발행해서. 사채권이라고 있어요. 1억짜리 사채를 발행해주고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빌리면 현금은 들어오지만 부채가 발생했죠. 근데 만약에 사채 발행비라든가 각종 재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런 재비용을 플러스해서 부채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갚아야 할 빚은 거래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해달라.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자산은 거래 원가로 비용이 들어가면 플러스된 자산이 축적이 되지만 부채는 거래 원가를 포함하지 않겠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자산에 손상이 되거나 즉 없어지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대로 장부상에 그냥 놔두고 가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적 원가를 그대로 기록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현재 가치를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만약에 5년 전에 산 것을 역사적 원가 그대로 기록해 놨다면 지금 현재도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돼버리면 현 시점의 가치가 잘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한마디로 이것은 정확하거나 현재 시점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한마디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재평가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 원가는 이제 장부에 한번 기록이 되면 이 기록되는 원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 원가법 결정이다. 다시 무슨 법? 원가법 결정이다 이거죠. 역사적 원가가 그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산을 평가하고 뭐 할 때 역사적 원가로 갑니다. 원가법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시가로 맞추겠습니다. 이런 말 했을 때, 아, 그 원가가 변화가 있었구나. 그 시가로 변동을 줌으로써 목적 적합하고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구나. 역사적 원가지. 그럼 역사적 원가로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나중에, 이건 후속 조치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 역사적 원가란 자산은 지급한 대가의 거래 원가를 포함하고 부채는 거래 원가를 제거한 것이 바로 순수한 부채가 되는 것이. 그런 장부상의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 기록하는데 또 예외적으로 현행 가치로 표시해야 될 것도 있어요. 현행 가치. 한마디로 평가 수정한다. 현행 가치. 현행 가치. 특히 내가 예를 들어서 바로 증권을 주식 등을 샀다. 산 가격이 1억이다. 그럼 그 1억이 역사적 원가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후일이 지나서 그 가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그 가치를 변경을 시키자 이거지. 이때 현재 시점의 가치로 맞추는 것이 바로 무슨 가치다? 현행 가치는 현행 가치. 현행 가치. 그래서 현행 가치는 세 가지 모형이 있어요. 현행 가치는 내가 그 자산을 다시 산다면 얼마 들어갈까? 원가 계산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같은 것은 증권 거래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 가치를 반영한다.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사용 가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현행 가치들이 현행 가치. 그럼 현행 가치는 첫 번째 현행 원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밑줄 그시고 현행 원가. 현행 원가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토지를 5억에 샀다. 5년이 지나서 지금에 보니까 가격이 그 자산을 같은 토지를 다시 산다면 다시 뭐 한다면? 산다면은 얼마가 들어가느냐?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현행 원가는 다시 들여온다면 가치니까. 그래서 동등한 측정일 현재, 만약에 결산 시 측정했다면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지급한 날에 발생 거래 원가 등을 포함해서 하라. 부채는 역시 현행효과 잡을 때도 부채는 재반 그 거래 비용은 바로 빼서 하는 것이고 갚을 빚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현행 원가는 결과적으로 다시 바로 뭐냐? 취득했을 때 가치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한마디로 유입 가치에 해당되지. 들여왔을 때 기준이니까. 유입에 의한 현행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다시 샀을 때 가격을 전제 조건하는 것이. 그래서 시장에 가서 다시 샀을 때 얼마냐? 그걸 반영한다. 측정일 현재의 조건에 맞춰다. 그런 현행 원가란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다시 들여왔을 때 원가와 거래 비용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말이에요. 다시 샀을 때 가정했어요. 그 다음에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 원가를 뺀 것이 한마디로 부채를 들여왔을 때. 부채는 왜 거래 원가를 빼는가는 나중에 부채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자산의 원가는 한마디로 현행 원가는 현재의 가치니까 샀을 때 들여왔을 때 얼마가 들어갈까, 비용 얼마 들어갈까를 판단해서 자산의 가치를 적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던 토지가 지금 하니까 그 땅을 다시 산다면 10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등기 비용 등 해서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럼 얼마? 10억 1,000만 원이 자산의 원가로 현재 가치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재무제표. 현행 가치를 표시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표시된 그 가치가 현실적으로 와 다 안 와다? 현실적으로 와 닿지. 근데 과거 5억을 그대로 써놓으면 야, 이 땅이 5억이야? 왜? 판사를 정보 이용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기대치가 훨씬 커 있는데. 그래서 재무 정보의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로 표시하는 자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나 소나 다 무시해버리고 주식 같은 것은 한마디로 공정가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팔 때 받거나 빚을 갚았을 때 이전한 지급 대가를 말해요.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는 한마디로 거래 가격이다 생각하면 돼요. 거래 가격. 거래 가격. 그럼 공정 시장에서 일어난 시장 가치를 반영하겠다. 이 시장 가치는 이 자산을 내가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 사는 거 아니에요?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인가. 그걸 공정 가치를 하는 것이. 그럼 잘 들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이, 남의 회사 증권이 지금 현재 10억의 역사적 원가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다시 샀을 때 얼마 들어갔냐는 것은 한마디로 현행 가치고, 그 다음에 이걸 주식을 내다 팔았을 때 얼마 받은 거냐. 그것이 공정가치. 시장 참여했을 때 나오는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를 여기다가 밑줄 그시고 다른 말로 또 이런 걸 실현가치. 다시 무슨 가치? 실현가치라고 했어요. 실현가치. 그럼 공정가치는 팔았을 때 판매 가격만 봐야 되니까 거래 비용 들은 것은 감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공정가치란 말 그대로 얼마의 처분 가치인데, 처분했을 때의 가치니까. 근데 문제는 또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또 순공정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순공정가치.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과거에 1억에 사놨다. 지금 내다 팔면 주식시장에서 1억 3천을 받는다. 그럼 공정시장 가치는 얼마? 1억 3천. 근데 거기에서 비용이 한 100만 원 들어갈 것 같다. 증권거래세 같은 거. 그러면 공정가치는 1억 3천이요. 순공정가치는 비용 뺀 나머지를 순공정가치라고 해요. 그만큼 매가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공정가치 개념은 비용 참고하지 말고 그냥 공정시장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공정가치를 구하할 때는 바로 거래 원가를 빼주면 되고, 그럼 이때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를 감안하지 않는 가격이고, 순공정가치는 거래 원가를 뺀 나머지 비용을 말한다. 나머지를 말한다. 그게 공정시장 가치지.
그래서 공정가치 의미만 알면 돼. 무슨 뜻인지. 그 공정가치는 팔았을 때 얼마가 돌아올 수 있냐 가치니까. 그것은 바로 유입가치다, 유출가치다, 유출했을 때, 넘겨줬을 때 가치지. 그 다음에 사용가치. 이행가치를 현재 가치로 보자. 현행 원가로. 현재 가치. 이 사용가치는 좀 복잡해. 자, 보실래요? 이거예요. 자산의 사용가치는 궁극적으로 바로 사용과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의 흐름의 현재 가치다. 이건 평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돼요. 이건 처분이 공정가치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팔았을 때 얼마 받느냐. 그럼 잘 보세요. 사용가치는 이거예요. 내가 건물을 하나 사는데 5만 원에 샀다. 몇 년 쓰면 나중에 처분했을 때 10,000원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을 갖다 사용 가치를 평가할 때는 요 합의 금액이 취득의 가치 5만 원이고 바로 나중에 10,000원 받을 수 있다면 요 금액을 더해서 6만 원을 가지고 바로 뭐냐? 현재 6만 원, 아니 과거의 6만 원, 미래 6만 원을 가지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게 얼마짜리 기대 가치냐 이걸 평가하는 게 한마디로 뭐냐? 사용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팔았을 때 그 금액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라고 평가해 준다 생각하면 돼요. 좀 어렵죠? 그죠? 네. 이게 이행가치, 아니면 사용가치.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걸 길게 설명하면 정말 복잡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내가 이 자산을 이용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 받는다면 투자 금액과 받을 금액의 합계 금액에서 한마디로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얼마 들어올까 그걸로 평가해 주는 게 하나의 사용가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 내부에서 이 재산을 팔았을 때 얼마나 효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평가하는 걸 우리 말로 사용가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용가치는 계산하게 되면 막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면 이 사용가치는 공정가치와 다른 거예요. 공정가치는 바로 시장에서 내다 팔 때 가치고 사용가치는 내가 시장에 우리 기업에서 팔았을 때 얼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건가 평가해 보는 거고 그 내부 평가고 위에 있는 건 공정시장 가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산은 사용가치를 하고 그다음 부채는 이행가치다. 무슨 가치? 갚아줘야 될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3년 후에 5만 원 갚는다면 부채를 갚는다면 지금의 바로 내부에서 결정되는 그 부채에 대한 이행가치가 얼마냐 이거지. 그러니까 3년 후에 5만 원이라면 지금 현재 3년 이전의 현재 입장에서는 5만 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적다는 거지 금액이. 그래서 이행할 가치를 평가해서 3만 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가치는 바로 현 시점에서 갚아야 할 이행시켜야 될 가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과 디귿은 좀 한마디로 생략해도 좋고 이행가치 의미만 알면 돼. 무슨 뜻인지. 그러면 사용가치나 이행가치는 바로 뭐냐? 자산의 처분, 결과의 처분으로 인한 현재 현금의 흐름이고 이행가치는 빚을 갚는데 갚아주는데 현재 흐름이니까 이것도 전부 다 하나의 유출 개념이죠. 다시 무슨 개념이에요? 유출. 그리고 외부적으로 시장 참여해서 유출하는 건 공정가치,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이행가치, 사용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계산기 한번 꺼내보세요. 나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약정된 금액은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냐? 110만 원이다. 다시 얼마라고요? 110만 원. 거기에 이자가 10%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행해야 될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110만 원에서 10% 이자가 포함된 게 뭐냐면 110만 원이니까 1년 후에.
그 이행해야 될 부채 이행 가치는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것은 팔았을 때의 가정 처분, 바로 갚거나 처분의 가치니까. 유출 가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것은 기업 내부 평가고, 기업 무슨 평가? 내부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또 처분 가치를, 유출 가치를 공정 시장 가격으로 대입하는 건 공정 가치고. 다시 들여왔을 때 현재 가치는 뭐냐? 그것은 뭐예요? 현재 가치라는 것이죠. 현행원. 그럼 과거 기록된 금액을 그대로 가는 걸 역사적 원가. 근데 가격을 잡는 방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자본의 측정. 자본은, 여기서 우리가 왜 자산을 재평가해야 되는가,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죠. 자본의 측정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6번에 자본 유지 개념, 여기다 밑줄 그시고. 자, 자본 유지 자본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내가 초기 투자 자본이 1억이었다. 처음 올해 출자한 게. 연말에 가니까 추가 출자도 없었는데 150만 원이 자본이 됐더라.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기초 자본이 금액을 좀 적게 할까? 100만 원. 연말에 가니까 기말 자본이 150이 됐어요. 추가 출자도 없고. 그럼 자본 유지가 얼마가 늘어났어요? 50만 원. 이것이 기업의 뭐예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럼 화폐 수치로 명목상 계산했더니 50만 원의 이익이 나온다. 이걸 명목 자본 유지 개념으로서 50만 원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입장의 차이가 또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50만 원의 이익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올해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몇 프로? 네. 그럼 원 100만 원에서 10% 물가가 상승된 상태에서 150이 됐다면 진정한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냐? 40만 원. 그럼 내 자본은 40만 원이 유지된 거예요. 그럼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했을 때는 40만 원의 이익이 유지된 거예요. 물가 상승을 감안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이, 처음에 했던 것이 명목자본을 하는 거고. 명목자본.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을 가지고 판단해서 자본이 유지가 얼마 되는 걸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 구매력 자본 유지 개념, 불변 구매력. 그럼 구매력은 변함이 없으나 자본 유지가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진짜 이익은 얼마인가? 자본 유지 개념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물 자본은 얼마냐? 실물 자본은 물가 상승 등 고려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내가 상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다. 100만 원짜리였다. 그런데 실제 바로 뭐냐? 상품이 얼마가 됐느냐? 자본이 150이 되기는 됐는데 그 상품을 다시 산다면, 똑같은 상품 다시 산다면 140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럼 실물 자본으로 비교했을 때는 150이라는 자본이 됐으나 50만 원이 이익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실제 물건값으로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으니, 물가가 140만 원이 됐으니 물건값이, 그럼 나의 진정한 이익은 얼마다?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이것이 실물 자본 가지고, 실물 자산 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의 측정 방법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물 자본 개념, 명목상 자본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한번 자본 유지 개념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문제 보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제 바로 보자. 나머지 생각해도 좋고. 처음에 자본유지 개념에 비교하니까 예제. 현금 10,000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럼 기초 자본은 10,000원이라는 소리. 이게 처음에 재고자산 상품이 한 개당 10,000원에 구입해서 기중에 15,000원에 판매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초기 자본 10,000원 투자해서 기중에 15,000원이 됐다면 명목상 이 사람은 얼마나 이익을 얻었을까? 5,000원. 그러면 기말 자본은 한마디로 15,000원이 된 거예요. 이익이 포함되니까. 이 중에 기초 자본이 명목 자본이 얼마니까? 10,000원이니까. 당신은 얼마 이익을 얻었다? 5,000원의 이익이다. 이익이 5,000원 보겠다. 그런데 명목 자본은 이렇게 하지만 불변 구매력은 뭔가? 구매력은 차이가 없다 하고 재무 자본은 물가 상승만 해주겠다. 구매력의 차이는 없다고 치고 물가 상승만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그럼 화폐 가치 하락분을 감안하겠다는 거죠. 그럼 기초 물가 지수가 100이었다면 기말 물가 지수가 120이라면 이제 보는 거예요. 너는 비록 5,000원이 남았지만 자본 유지에서 조정할 금액이 얼마인가? 이익을 구할 때 조정할 금액이. 그러면 10,000원짜리가 120% 물가 상승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바로 뭐냐? 12,000원이 기초 자본이 수정이 되는 것이. 물가 상승을 감안해 볼 때는. 그러면 진정한 15,000원의 이익이 5,000원이었지만 이 중에 물가 상승이 20%니까 자본 유지 조정할 금액이 얼마고? 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은 얼마다? 3,000원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이익이 얼마인가를 측정하여 자본 유지의 형태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실물 자본은 뭐냐? 실물 자본은 물가 상승 고려하지 않아요. 실제 물건값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평가 시점에 유지 개념 평가 시점에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기말 자본이 15,000원이었다. 기초 자본은 10,000원이다. 이게 5,000원 이익인 줄 알았더니 같은 동일한 자산을 현금 10,000원 출자 영업 기초의 재고 자산이 10,000원짜리가 15,000원으로 기중에 판매했는데 문제는 물가 지수는 이미 감안했고 그런데 같은 동일한 재고 자산을 다시 구입한다면 제 취득 원가가 얼마다? 14,000원이 현행 원가다. 현재 가치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실물 자본을 비교했더니 15,000원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에 이익이 5,000원 나온 것 같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4,000원만큼은 가격이 상승됐으니까 앞으로 내 자본 유지는 14,000원이 기본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은 얼마가 돼요?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기초에 건물 10,000원짜리가 있었다. 건물이 10,000원짜리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재평가를 해서 다시 무슨 평가? 재평가해서 14,000원으로 변화가 있었다면 그 15,000원의 자본 유지 중에서 14,000원이 되어버렸다면 4,000원만큼은 이건 바로 이익이 아니라 뭐다? 자산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거니까 너의 순자산의 증가는 얼마다? 1,00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재평가한다, 재평가한다는 것은 실물 자본 유지예요. 다시 무슨 자본 유지? 실물 자본 유지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자본 유지 개념에 대한 내용이다.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 따라 자본과 이익을 측정해 보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실물 가지고 바로 뭐냐? 다시 재취득했을 때 구입 가격이 14,000원이 된 거니까 너는 10,000원짜리가 14,000원으로 가격만 올라간 것이지. 너는 순수한 영업 실적은 아니다 이거는. 자본 유지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 집에 가서 한번 풀어봐요. 똑같은. 금액만 달라져. 금액.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했던 거죠. 화폐 시간 가치.
첫째, 일시금이. 미래에 얼마가 될까? 현재의 금액이. 이걸 우리는 일시금의 미래가치, 또 현재가치. 그럼 먼저 이것도 전번 했지만 잠깐 한번 보죠. 그럼 우리가 회계상의 장부에 적을 때 현재 가치를 적절하게 해야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정확한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지. 그럼 평가할 것들은 현재 가치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미래 가치로 계약된 것들은 현재 가치로 돌려서 얼마인가 금액을 측정해서 재무보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현재의 10,000원이 이자 10%라면 1년 후는 얼마가 된다? 11,000원이 되겠지. 또 11,000원이 1년 후가 된다면 뭐예요? 12,100원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미래 가치를 현재로, 현재 가치를 미래로 가는 것. 이걸 우리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계산은 전부 다 해봤죠. 전부 다 기간, 계산 전부 다 복리로 간다는 것. 이때 현재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돌릴 때 이것이 바로 복리 이자표, 현재 가치 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거기다가 바로 현재 10만 원이다. 현재 가치가 10만 원이다. 이자가 10%라면 1년 후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미래로 가보는 거죠. 그럼 얼마? 110만 원. 다시 110만 원에서 10%를 더한다면 1.1을 다시 곱해주면 2년 후의 가치는 얼마? 그러면 계산 직접 해봐요. 12만 1,000원. 그럼 다시 또 1년 후가 지나면 3년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13만 3,100원. 이렇게 복리로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가치. 그 현재 원금에서 미래 3년 후에 복리 이자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자 10%란.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자 10% 복리표를 계산하니까 10%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3번 곱하면 복잡하니까 한 방에 볼 수 있도록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하는 것. 미래 가치표. 바로 3년 후에 10%라면 1331이니까 원금의 133.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곱하세요. 10년, 10만 원. 10만 원 해봐요. 10만 원 곱하기. 복리표를 가지고 바로 곱해요. 1.3310. 금액은 얼마? 13만 3,100원. 그렇게. 그 다음에 미래 가치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 한마디로 미래로 계약된 금액을 현재 가치로 표시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방금 전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미래 가치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현재 가치로 돌리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10% 이자 계산해서 3년의 미래 가치는 얼마예요? 13만 3,100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주판에 놔봐요. 거기다가 계산기 놓고 숫자판에 놓고. 그럼 13만 3,100원이 미래 가치다. 그 현재로 돌아온다면 3번 돌려야 돼. 이거 3번 돌려야 돼. 그래야 원금이 나오거든.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13만 3,100원에서 바로 3년 후에서 2년으로 고친다면 1.1로 나눠야 돼. 그럼 얼마 나온다? 12만 1,000원. 다시 한번 거기서 1.1로 또 나눠봐요. 12만 11만 원 나왔어요? 11만 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누세요. 10만 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는데 3년 후에 받기로 하고 계약을 13만 3,100원에 거래를 했다. 그럼 재무상태에 표시할
나의 외상대금은 얼마인가? 현재 외상대금은. 미래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럼 현재 가치로 돌아온다면 나의 외상대금은 얼마로 표시해야 돼요? 10만 원이 나와야 돼, 10만 원. 왜? 이자 포함돼서 팔아야 되니까. 포함된 걸로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재무 보고할 때는 13만 3,100원이다. 그 중에서 현재 가치로 깎으니까 3만 3,100원이 미래에 발생할 이자다. 그 이자 빼면 실질적인 나의 가격은 얼마다? 10만 원입니다라고 재무 보고하는 거예요. 특히 일시금의 현재 가치가 자주 나와요, 시험에. 계산하는 문제로. 그러면 계산해 볼까? 현재 가치 표가 있으니까 이걸 적용하면 돼. 내가 3년 후에 10만 원 받기로 했다. 그 3년 후에 10만 원이면 미래에 10만 원이니까 현재는 금액이 줄어 안 줄어? 줄어야 되겠지. 그럼 현재 가치 표를 보세요. 현재 현가표. 현가 보면 10% 이자를 계산했을 때 3년 후에 10만 원이 된다면, 현재 가치로 돌린다면, 이걸 갖다가 3번 나누기는 복잡하니까 10만 원을. 현가표를 보면 75131. 바로 곱하면 75,130원이 나와요. 그럼 다시 미래 가치로 가볼까? 현재 75,130원에서 계산을 해봐요. 75,130원에서. 이제 현재로 돌아온다면, 현재가 75,130원이라면 현재로 돌아온다면 75,130원이 여기다가 이제 바로 원금을 미래가치 요 10만 원을 만들려면 반대로 역으로 1.1을 3번씩 곱해보세요. 첫째 75,130원 곱하기 1.1 거기 나온 금액에 다시 또 1.1 3번 곱하게 되니까 3년이니까 곱하기 또 1.1 그럼 금액이 얼마 나와요? 99,999원 단수 처리하면 얼마? 10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는 뜻으로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은 총 연금은 예를 들어 3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연금은 1년에 얼마씩 받아가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요 10만 원에 대해서 연금 복리 연금으로 된 현가표를 적용하면 나와요. 그럼 계산해 보자. 요 10만 원이 연금으로 받는다면 처음에 1년에 10만 원 받은 것은 원금과 이자가 다 섞인 거니까 여기다가 제일 먼저 1.1로 바로 뭐냐 한마디로 나눠보세요. 그만 99,900원. 그럼 여러분들이 연금 바로 뭐냐 1년에 10만 원 판다. 그러면 연금의 원금이 얼마까이고 99,9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 10만 원 받은 것 중에. 그 다음에 다시 또 99,900원에서 1.1로 다시 나누면 2년 후 연금이 돼요. 다시 나눠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82,645. 그러면 2년 후에 연금 또 10만 원 받은 것은 10만 원 받은 것은 바로 원금 82,000원이 까이고 82,645. 그 대신에 나머지는 연금에 관련된 이자가 10,000몇천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82,645원에서 다시 1.1로 나눠봐요.
그럼 3년 후에 또 10만 원 받은 것은 이 중에 원금 얼마까이고 75,130이라. 그럼 나머지가 바로 뭐예요? 2만 몇천 원이 뭐예요? 이자가 되겠지, 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연금을 받을 때 그것이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럼 이렇게 연금식으로 받다 보면 이자 금액은 점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이자 금액은 커지고 원금은 점차 조금씩 까이죠. 이게 연금이에요, 연금. 근데 국민연금은 재미있죠. 국민연금은 일정액 정해지면 기간이 있고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 얼마나 나와야 되죠? 모르겠어요? 퇴직해봐요. 그럼 알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금 현가표를 적용하면 금방 구해져. 연금 현가표를 보지요. 그럼 연금 현가표를 보니까 금액이 1년에 10만 원씩 받는다면 이 10만 원 안에는 원금과 이자, 원금이자, 원금이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그냥 3번씩 막 나눠 가지 말고 총 받을 건 30만 원이지만 10만 원씩 나눠 받으니까 그 10만 원에 대한 연금 현가표를 적용하면 돼요. 그럼 계산해 볼까? 3년짜리라면 10% 이자라면 얼마 든다? 248, 685. 그럼 10만 원 곱하기 248, 685 해보세요. 그럼 금액이 얼마 나와요? 거기 볼 게 뭐 있어요? 28만 6,850원이 나오지. 그럼 이것이 바로 한 방에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248, 685 금액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이 나오죠. 3년 후에. 3년의 연금의 현재 가치. 그래서 현가표를 준다 이거예요. 연금 현가표. 연금,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 대한 표. 이 두 가지가 잘 활용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느 것이 많이 활용되느냐, 이거. 이론에 대한 현가표,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자 계산했을 때. 또 연금식으로 했을 때는 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런 현가표를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잠시 후에 현재 가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회계 기준을 공부할 거예요. 휴식하세요. 자, 이제 현재 가치 회계 처리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그럼 이 미래 가치로 3년 외상으로 팔았을 때 13만 3,100원에 팔았다. 그럼 매출은 비록 13만 3,100원이지만 실제 나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현 시점에서는 얼마? 10만 원. 그럼 3만 3,100원은 결과적으로 미래 이자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만들 때 그 차이, 그걸 우리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장부에 표시해 가면서 할 건가? 아니면 그냥 33,100원 빼버리고 그냥 10만 원만 적을래. 10만 원만 적는 것을 순액에 의한 현재 가치. 다시 뭐예요? 순액.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평가하는 식으로 쓰자. 그래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차금 계정을 사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 현행 회계 기준은 이렇지만 뭐 사채는 후일에 또 설명할 것이고 이것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니까 이것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해서. 하지만 국제 회계 기준에서 한국이 채택한 것은 순액으로 하든 이렇게 간접법으로 하든 네 알아서 선택하라 이 말. 네 알아서.
그럼 이제부터